세 번째로 플라보노이드계 색소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플라보노이드 색소는 사실 수용성이면서 이제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안토시아닌, 안토잔틴 이렇게 포함을 하는데, 오히려 또 좁은 의미에서는 안토잔틴 색소만 플라보노이드계 색소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서는 세 가지 색소를 다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거는 그림 12-6은 안토시아닌과 안토잔틴의 기본 구조예요. 한번 보시도록 하고, 첫 번째 안토시아닌 색소를 볼게요. 보라색이나 적색을 나타내는 과일과 채소에 존재하는 색소죠. 그래서 수용성 색소로서 얘는 pH에 따라서 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산성에서는 적색, 중성에서는 자색, 알칼리성에서는 청색 계통으로 변한다라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pH 4일 때, 7일 때, 10일 때 변화를 실제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주로 이 색소, 이 적자색 색소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채소는 아마 다 아시는 자색 양배추, 그다음에 가지, 포도, 과일에서는 뭐 이런 또 뭐 복숭아, 앵두 뭐 이런 것들도 이 안토시아닌 색소를 함유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채소에서는 과일에는 뭐 금방 말씀드린 포도도 여기 안토시아닌 색소 있고, 사과에도 조금 있고, 뭐 딸기, 앵두, 복숭아, 과일에는 좀 흔한데 사실 채소에서는 양배추하고 가지 정도만 함유되고 있는 색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조리시 변화를 좀 보시면 이 안토시아닌 색소는 조리 과정에서 굉장히 불안정한 색소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여기 pH만 보더라도 pH에 따라서 굉장히 색 변화가 가역적이잖아요. 도드라진 색 변화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거와 이제 약간 마찬가지로 불안정하다는 거죠. pH만 해도 이렇게 흔들리는 걸 보면. 그래서 우리가 가열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파괴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특히 금속 이온하고 만나게 되면 알루미늄이나 철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하고 만났을 때는 오히려 또 그러니까 약간 안정된 착염을 형성해요. 그래서 오히려 청색 또는 녹색 계열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금속 검은콩 같은 거 조리실 때 철냄비 같은 거 사용하시면 검은콩의 색소가 잘 유지되는 그런 것도 이렇게 금속하고 안토시아닌 색소에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효과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지 같은 거 조리실 때 가지를 가열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 안토시아닌 색소가 파괴가 되다 보니까 또 가지 데치시거나 이럴 때 또 볶다 보면 수용성 색소다 보니까 이 보라색의 이 색소 성분이 나스닌이라는 성분인데, 얘가 이제 오래 끓이면 볶다 보면 국물에 용출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성되었을 때 가지색이 상당히 까맣고 식욕을 감소시키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이 가지색을 좀 아름답게 유지를 하시려면 미리 가지 자체를 튀기거나 살짝 볶아서 표면에 기름막을 좀 만들어 두시면 오히려 수용성 색소 용출을 방지할 수 있다. 또 단시간에 요리함으로써 색과 모양 유지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가지는 쪄서 무치시는 것보다 볶는 게 조금 더 색을 유지를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가열하게 되면 굉장히 불안정한 색소라고 했잖아요. 얘는 정말 장시간 가열하게 되면 색상이 갈변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산화에 의해서 갈변, 결국엔 가열에 의해서도 갈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열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안토시아닌 색소를 함유한 식품이나 채소나 과일로 혹시 조리를 하게 되면, 안토시아닌은 이렇게 pH 산성 조건에서 이렇게 색 변화가 있다는 걸, 붉은 양배추 착즙액을 가지고 이렇게 변화를 봤네요. 참고하도록 하시고, 두 번째,
안토잔틴 색소에 대해서 볼게요. 안토잔틴 색소는 백색 또는 다망색을 나타내는 수용성 색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우리가 안토시아닌 색소를 큰 범위로 봤을 때 안토시아닌, 안토잔틴, 베탈레인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포함하긴 하는데 사실 좁은 의미로 플라보노이드계 색소 하면 뭐라 그랬죠? 이게 메인이에요. 안토잔틴이 정말 플라보노이드 이꼴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안토시아닌 위에의 플라보노이드를 총괄해서 부르는 이름이기도 하고 얘가 사실은 배당체로 존재를 한답니다. 그래서 무색과 백색인가, 그러니까 백색과 다망색을 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산성 조건에서는 무색이고요. 알칼리성에서는 황색을 조금 띠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12-8에 보시면 용액에 따른 양파의 색의 변화를 보실 수가 있어요. 물인 상태와 식초, 식소다, 알칼리성일 때는 이렇게 약간 황색으로 변하신 걸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얘도 마찬가지예요. 금속, 알루미늄 이런 것들하고 결합을 했을 때는 약한 노란색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금속 중에 알루미늄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구리나 철 있죠. 철하고 만나면 이 안토잔틴 색소가 뭐로 변하냐면 흑갈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철제 칼이라든지 이런 칼로 감자나 양파 이런 것들을 껍질을 벗기거나 썰게 되시면 이 흑갈색으로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 안토잔틴은 산성 조건에서 이 식초 들어간 거 보이시죠? 식초인 이 산성에서 굉장히 안정해가지고 더욱 선명한 흰색이나 또는 무색을 띄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안토잔틴 색소를 많이 가진 채소를 요리할 때 이 흰색을 잘 유지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식초 같은 거 첨가해서 요리하시면 훨씬 더 이 흰색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행히 안토시아닌하고는 반대로 이 안토잔틴은 특징이 열에 좀 비교적 안정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가열했을 때 쉽게 색이 변하진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비교적 안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너무 장시간 과다하게 가열하시면 색은 반드시 변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가열에 의해서는 색이 쉽게 빠르게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안토잔틴을 하면 대표적인 식품 보시면 연근 같은 거 있고 콜리플라워 있고요. 잠시만요. 또 뭐 있을까요? 감자, 고구마, 그렇죠. 무, 그다음에 양배추 속, 또 양파 여기 나와 있는 양파, 그다음에 우엉 이런 것들의 백색 채소 또는 다망색 채소, 식물성 식품에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안토잔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제 플라보노이드 중에 이제 베탈레인 보도록 할 건데요. 얘도 수용성 색소입니다. 그런데 적자색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붉은색을 나타내는 근체류, 비트나 순무에 이 색소가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탈레인이요, 플라보노이드계 색소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 사실 안토잔틴이 메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얘가 안토시아닌하고 화학 구조가 약간 유사해요. 그런데 다른 점이 뭐냐면 구조 내에 질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안토시아닌과 베탈리안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트 있죠. 비트의 적자색이 비트 굉장히 깎기만 해도 손에 막 빨간색 묻잖아요. 그 성분이 바로 베타시아닌이에요. 얘 조금만 썰어 넣어서 피클 만들어도 빨간색으로 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베타시아닌이란 성분이 사실 수용성이다 보니까 우리가 비트 껍질을 벗기거나 잘라서 조리하게 되면 이 색소 자체가 조리수로 다 빠져나오죠.
그래서 이제 또 이 베타시아닌은 산성에서 굉장히 선명한 적색을 나타내고요. 알칼리성에 가면 더 검붉은색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검붉은색 또는 청색. 그래서 여기 그림 12-9는 비트 착지법을 가지고 pH에 따라서 산성과 중성과 알칼리에서 변화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베탈레인도 플라보노이드계 색소의 하나로서 안토시아닌과 유사하지만 구조 내에 질소 원자가 있다는 것. 대표적인 건 비트 또는 순무. 근데 이제 비트로 보시고 적자색을 나타내는 성분이 바로 베타시아닌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또 두 번째로 색의 변화를 봤다면 이 채소나 과일을 조리했을 때 굉장히 또 많이 볼 수 있는 게 갈변이에요. 갈변. 그래서 이제 이 갈변 현상은 아마 여러분 식품학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리과학에서는 이렇게 조금만 양이 작더라고요. 저희 그 식품학 챕터에 보시면 식품의 색 그래가지고 갈변 반응으로 효소적 갈변하고 비효소적 갈변으로 아마 두 개 나눠서 배우셨을 거예요. 이제 봅시다. 여기서 이제 갈변, 채소나 과일의 조리시 변화의 갈변만 저희는 보고 지나갈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과일에는 페놀 화합물이라든지 폴리페놀 화합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과일을 먹었을 때 약간의 그 씁쓸한 맛을 낼 수도 있고요. 또 입안에 약간 텁텁한 맛을 또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페놀 화합물 같은 경우는 보시면 폴리페놀 화합물이나 또는 페놀 화합물 이런 것들이 이제 과일이 숙성이 되게 되면 함량이 줄어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숙성되지 않은 과일일수록 이 페놀 화합물이나 폴리페놀 화합물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연근, 우엉, 사과, 바나나, 복숭아, 살구 등이 혹시 상처가 생기거나 껍질을 우리가 벗겼을 때 그 노출이 된 단면이 바로 갈변이 되는 현상이 효소적 갈변이에요. 그때 작용하는 효소가 뭐예요? 폴리페놀 옥시다제예요. 그래서 이제 공기 중에 산소와 접촉을 하였을 때 이 바로 폴리페놀 산화효소가 작용을 하면서 갈색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 반응을 알고 나서 사실은 과일이 이런 갈변을 일으키게 되면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하면 배나 사과, 복숭아 같은 거를 먹으려고 껍질을 깎아놨는데 시간이 지나서 갈색이 되게 되면 일단 기호도 떨어지고요. 상한 느낌이 들고 맛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단 채소나 과일의 조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변을 반드시 예방을 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에 보시면 표 12-3에 갈변 예방법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이제 산소나 효소나 페놀 화합물 중에 한 가지를 제거하는 방법. 얘는 이제 뭐냐면 말 그대로 기질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거기 식품화학에 나와 있어요. 폴리페놀 옥시다제가 작용할 수 있는 이 기질을 제거를 해버리면 아무리 산소를 만났어도 기질이 없기 때문에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이 있고 표 12-3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그죠 효소를 효소적 갈변 효소에 만났을 때 그다음에 이 산소 효소 페놀 화합물 중 한 가지를 제거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 제가 이 식품화학 가르치면서 갑자기 같이 헷갈려 버렸네. 그렇죠? 이 페놀 화합물이 바로 기질이거든요. 이 기질을 제거하는 방법을 여기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효소는 pH와 온도를 조절하고요. 산소는 아예 공기를 차단하거나 산소를 대체해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기질은 뭐 폴리페놀 화합물인 아항산염을 사용한다든지 그걸 이 페놀 화합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항산염을 사용한다든지 비타민 C 기질을 아예 한원시켜서 산화를 방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갈변 예방법을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교재 190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우리가 또 냉장고에 사실 그 효소 온도 같은 경우도
냉장고에 보관을 하게 되면 효소가 가진 활력을 좀 저하시키면서 저희가 좀 작용을 억제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과일 같은 거, 채소 같은 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냉장 온도에 보관하는 것도 갈변을 저희는 이제 저장법으로 사용하는 거지만 결국엔 품질 저하를 막는 갈변 예방법 중에 하나를 저희는 실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표 12-3이니까 저희는 지나가고요. 와항산염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그럼 이제 갈변을 봤고요. 세 번째, 채소 및 과일을 조리했을 때 향미의 변화를 좀 보도록 할 거예요. 당연히 채소와 과일은 기본적으로 고유한 냄새를 좀 가지고 있는 식품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리를 했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게 당연하죠. 또 오이, 당근, 감자, 고구마, 시금치나 쑥갓, 뭐 가지, 호박, 완두콩, 이런 토마토 이런 채소들은 대부분 맛이나 냄새를 부드럽게 느껴지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이런 채소들이 사실은 유기산이라든지 알데히드, 알코올, 케톤 이런 것들 여기 보시면 유기산, 당분, 전분, 무기질, 함유물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향미 물질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채소나 과일에. 그래서 결국엔 역으로 보시면 채소나 과일의 향미 성분들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함유되어 있으면서 우리에게 그 각각의 향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대조적으로 얘네 금방 말씀드린 오이, 당근 이런 것들 빼고 좀 독특한 향을 가진 또 식품들이 있어요. 마늘 같은 거, 배추. 얘네들은 이 화합물 지금 금방 말씀드린 이 향미 성분 외에도 뭐가 있냐면 얘네들은 황화물이 있어요. 황화합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썰거나 다지면서 우리가 조직이 파괴되면 이 휘발성이 강한 저분자 항화합물로 분해가 돼서 우리의 코를 굉장히 찌르는 냄새를 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추 같은 경우도 배추 자체로 있을 때랑 배추 손질하신다고 이렇게 칼집 넣어서 절단하실 때 배추의 향을 더 강하게 느끼실 수 있고, 마늘하고 양파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애들이잖아요. 양파는 껍질만 까도 눈이 매우시고 냄새가 강하잖아요. 마늘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조금 한번 보고 갈 건데, 첫 번째 이제 이런 담색 채소에 대한 채소가 익을 정도의 소량의 물에 뚜껑을 닫고 조리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녹색 채소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색의 변화가 사실은 녹색 채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뚜껑을 닫고 조리하면 색이 좀 변하죠. 누렇게 변하는데 담색 채소 같은 경우는 색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재에 보시면 채소의 종류에 따라 조리법을 달리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오히려 조리수를 많이 하게 되면 수용성 맛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당분, 유기산 등이 조리수에 용출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이런 채소가 가지고 있는 향미를 유지를 하시려면 소량의 물에 뚜껑을 닫고 조리하면 이 향미를 보유할 수 있다라고. 그죠? 담색 채소의 향미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채소가 익을 정도의 소량의 물에 뚜껑 닫고 조리하라고 저희가 책에서 권하고 있습니다. 배추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배추는 이 가열을 했을 때 알릴리소티오시아네이트가 분해가 됩니다. 아이고 이게 길어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분해가 되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여기 나와 있는 디메틸 디서파이드하고 항화수소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생성이 되면 굉장히 향미가 강해지죠. 이게 지금 그림 12-12 이게 배추의 향미 변화예요. 이 알릴리소티오시아네이트의 배당체가 시니그린이거든요. 이 시니그린은 신선한 배추에서 나는 냄새예요. 근데 이제 이 냄새가 조직을 절단하면서 이 미로시나아제가 작용을 하면서 이 알릴리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겨자유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생배추를 썰 때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그 냄새가 이 성분이에요. 시니그린은 이 알릴이소티오시아네이트의 배당체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이제 이 성분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또 가열조리 됐을 때 황화수소와 디메틸설파이드로 분류가 되면서 이제 그 약간 배추 시래기 삶을 때 나는 그 특이한 냄새 있죠. 그게 바로 이제 불쾌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 결국엔 이 배추류에는 이게 존재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시니그린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당연히 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황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다른 채소에 비해서 독특한 냄새를 약간 불쾌치를 저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가 사실은 활발하게 활동을 하려면 굉장히 좋아하는 온도가 30에서 40도씨래요. 그래서 이때가 그 최적 온도예요. 그러니까 이 효소가 아주 잘 활동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겨자가루 있죠. 겨자가루. 이 조직도에 보시면 배추의 향미 변하지만 여기서 하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겨자 갤 때, 예를 들어서 겨자 소스 만드실 때 겨자가루의 매운맛을 더 강하게 내시려면 어떤 차가운 물에 계세요? 따뜻한 물에 계세요? 미지근한 물, 그러니까 따뜻한 물에 계시잖아요. 결국에 이 미로시나아제라는 성분을 더 활성화시키려면 30에서 40도가 적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겨자의 매운맛을 더 확실하게 내시려면 반드시 따뜻한 물에 개우셔야지 이 겨자유가 확실하게 생성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배추는 일단 오래 가열을 하시게 되면 여기 항화수소와 디메틸설파이드라는 불쾌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단시간에 가열하는 것이 좋고요. 이 불쾌치를 좀 줄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리수를 좀 많이 사용하셔서 유기산을 희석시키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산성에서는 이 황화물의 배당체가 사실은 분해되기가 쉬워서 불쾌치가 더 빠르게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추 시래기 삶으실 때는 되도록이면 물 가득 담고 삶으시는 게 배추에서 나는 냄새를 조금 더 줄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늘. 마늘이나 또 파, 뭐 양파, 부추, 뭐 이런 것들은 아시다시피 그 시스테인의 유도체인 얘도 황화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팥과 채소는 썰거나 다지기 이전에는 사실은 냄새가 안 나요. 그런데 또 얘네들도 썰면서 조직이 파괴가 되면 효소가 기질인 이 황화물하고 접촉하면서 자극적인 냄새 성분이 생성이 됩니다. 이게 또 뒷부분에 여기 없구나. 이제 교재에도 그건 없네요. 책마다 좀 다른데 그래서 이제 이 마늘에 들어있는 그 알리인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알리인이 바로 뭘까요? 황화물이죠. 근데 이 황화물이 조직이 파괴되면 이제 그때부터 만들어지는 알리네이스에 의해서 뭘로 되냐면 알리신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효소 작용으로 뭐가 생긴다? 알리신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알리신이 알다시피 여러분 마늘의 주된 매운맛 성분이잖아요. 그런데 매운맛이긴 한데 마늘의 이 알리신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불쾌한 냄새가 없어요. 우리가 배추 시래기 삶을 때 나는 그 불쾌치하고 다르게 마늘은 매운맛이긴 하지만 마늘을 다질 때 마늘 냄새가 뭐 별로다라고 느껴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알리신이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열을 하게 되면 빠르게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마늘 특유의 강한 냄새라든지 매운맛이 가열에 의해서 사라지는 게 이 마늘이 가지고 있는 알리신의 특징이고요. 양파 같은 경우는 매운맛 성분이 N-프로판티올에 의해서 강한 단맛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양파를 자르게 되면은 여기 교재에는 없는데 그 티오프로파날 S 옥사이드라는 체류 성분이 생성이 된대요. 그래서 이 성분이 사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눈을 자극해서 굉장히 눈물을 나게 하고 또 매운맛을 나타내요. 그런데 희한하게 여기다가 제가 이 매운맛 성분이 바로 뭐냐면요. 이게 바로 이 매운맛 성분인데 얘가 이제 체류 성분이죠. 체류. 왜냐면 그 향만으로도 우리 눈을 눈물 나게 하는 매운맛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가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 맛이나 자극적인 냄새가 약화가 되고 이 N-프로판티올에 의해서 강한 단맛으로 바뀝니다. 이때도 그 사실은 감칠맛 이게 이 N-프로판티올에 의해서 강한 단맛도 내지만 하나 더 생기는 게 있어요. 가열에 의해서 고기 풍미가 생긴대요. 그래서 이제 또한 이 안에 들어있는 다당류가 또 단순당으로 분해되다 보니까 금방 말한 단맛. 그렇죠. 다당류보다 단순당이 훨씬 더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맛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파는 이 매운맛 성분이 N-프로판티올이라는 성분에 의해서 이렇게 단맛을 낼 수 있고 또 가열에 의해서 고기 풍미를 낼 수도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향미는 의외로 이제 기본적인 순한 맛을 가진 채소들은 그렇게 언급하지 않고 배추나 마늘이나 양파처럼 뭔가 그 황을 함유한 이런 그 강한 향을 가진 이런 채소들이 과열에 의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효소에 의해서 조직이 파괴됐을 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이런 것들을 이 세 가지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많이 설명하진 않았고 딱 이렇게 세 가지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그림 12-10은 한번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돼지고기와 마늘을 함께